그날은 정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출근 준비도 없었고 아내는 늘 하던 대로 출근길에 나섰고 딸아이는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지극히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그런데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제 삶 전체가 송두리째 뒤집힐 시작점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딸아이가 그날따라 계속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태블릿 안 켜져.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안 열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렇듯 앱 몇 개가 오류 나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려니 하고 무심코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이가 태블릿으로 보는 게 고작 유튜브 학습 채널이나 만화책 앱 정도였으니 저는 그저 빠르게 고쳐서 다시 아이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알림이 상단에 떠 있었습니다. 썬플라이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썬플라이? 이게 뭔데 태블릿에 깔려있지? 하는 의문 하나가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태블릿에 직접 앱을 깔아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 낯설었던 겁니다. 아이도 알 리 없을 테고 아내가 깔아뒀다고 하기엔 그 이름 자체가 그저 낯설 뿐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섞인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앱 아이콘을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앱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웹피는 무난한 이름을 하고 있었고 아이콘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만한 디자인이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니 데이팅 앱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수준의 데이팅 앱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가득한 프로필 사진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할 만큼 노골적이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아이 태블릿에 깔려 있지? 경악을 넘어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그 앱은 단순히 설치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고 한 계정이 줄곧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정에 설정된 프로필 사진. 전 그 사진을 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 주방에서 함께 웃던 그 얼굴, 우리 아이와 놀아주던 그 표정 그대로의 사진이 썬플라이라는 데이팅 앱 안에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어서 화면을 다시 켜보고 앱을 껐다 켰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제 아내의 사진이 다른 남자들이 보는 그 시장 안에 뜨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함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남자들과의 대화방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고 방금 도착한 알림 하나가 맨 위에 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눌러봤습니다. 그 알림에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사진은 낯선 남자의 셀카였습니다. 화면을 넘기고 나서 제 눈에 들어온 건 그보다 훨씬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야외 주차장 같았고 자동차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그 옆에서 친근하게 어깨를 감싼 남자의 모습. 저는 차갑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딸아이는 제 옆에서 태블릿을 내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수업 들어야 된다니까. 그때 제가 느낀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내의 이중 생활을 마주했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제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이 바로 이 기기를 통해 그런 장면을 볼 수도 있었다는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급히 화면을 닫아버리고 주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감싸준 채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인가?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계정이 도용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별의별 합리화가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다시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새벽 2시. 태블릿에 또다시 알림이 떴습니다. 민수님, 어제 캠핑 너무 즐거웠어요. 또 차박하러 가요. 그 알림을 보는 순간 제 뒷덜미로 전율이 스쳤습니다. 아내가 며칠 전 저에게 팀원들과 캠핑 다녀왔다고 했던 바로 그 주말이었습니다. 그 알림 속 민수라는 이름 그리고 캠핑 얘기가 정확히 겹쳤습니다. 이쯤 되니 아무것도 아닌 척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기묘한 차가움이 제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확실히 해야 한다. 이건 내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이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다. 오해로 남기면 안 된다.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제 손에 확실하게 두기 위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백업과 동기화를 진행했고 아내는 제가 한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집된 메시지와 사진들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몇 주도 지나지 않아 아내가 최소 4명 이상의 남성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중 한 사람 강태호라는 이름의 남자와의 대화는 차마 눈뜨고 읽기 힘들 만큼 노골적이었습니다. 지난번 호텔보다 차 안이 더 좋았다. 당신이랑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우리 진짜 언제 둘 다 도망쳐버릴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귀에는 실제로 쾅 하고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도망친다고요? 가족을, 아이를 두고. 그 후로는 모든 게 거짓으로만 보였습니다. 밥상 앞에서 마주 앉아 웃는 얼굴도 아이를 꼭 안아주며 우리 가족 최고야라는 말도 전부 역겨운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그 역겨운 무대 위에서 제 딸마저 아무것도 모른 채 단란한 장면의 일부로 연기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지켜야 한다. 제 딸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친구이자 변호사인 지은에게 조용히 연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해 보여주었고 지은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법적으로 대응해. 감정으로 가면 무너지는 건 너뿐이야.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의 미소 하나에도 말 한마디에도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차갑게 차오르는 제 냉정함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어쩌면 그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태블릿 안에 단순한 메시지 이상의 것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 모든 파국의 문이 이제 겨우 반쯤 열렸다는 사실을. 그 태블릿 안에 숨겨져 있던 또 하나의 폴더를 발견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데이팅 앱에 남아있던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히 무너져 있었고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태블릿을 정리하다가 화면 구석에 조금 수상한 폴더 하나가 있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이름은 에듀케이션. 아이가 쓰는 기기였기에 당연히 학습용 자료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묘한 직감이 느껴졌습니다. 태블릿의 다른 앱들과 나란히 놓여있는 아이콘이었지만 그 아이콘의 위치나 최근 사용 흔적이 어쩐지 어색했습니다. 저는 망설입니다. 설마 이 안에도 무언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바로 열어보진 못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손에 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바심이 동시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결국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나열된 파일 목록은 제 가슴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PDF나 교재 이미지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신 영상 파일과 음성 녹음 파일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던 겁니다. 순간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안에서 무슨 내용이 흘러나올지 뻔히 알 것 같았지만 동시에 현실인지 확인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눌렀습니다. 어두운 화면이 몇 초간 이어지다가 초점이 맞춰지자 차 안의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조수석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고 운전석 옆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둘은 휴대폰을 들어 올려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산속 같았고 검은 하늘과 빽빽한 숲이 비쳐 보였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남자에게 다정한 눈길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이 차 너무 포근하다. 우리만의 공간 같아. 그 말이 제 귀를 후벼 파듯 꽂혔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가차 없었고 영상은 잔인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제 딸이 쓰던 태블릿 속에서 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제 말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확인하지 않고선 잠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으로 재생된 영상은 더는 끝까지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 속삭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오가는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장면 속 아내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남자 곁에 몸을 기대고 있었고 행복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미치게 만든 건 그 다음 대사였습니다. 우리 다음엔 제주도 어때요? 딸 핑계 대면 남편은 신경도 안 써요. 여행 갈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한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제 애가, 제 딸이, 그 천진난만한 아이가 아내의 거짓말을 꾸미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간다고 말하면 남편은 의심하지 않을 거라며 그 순수한 존재를 방패 삼아 뒤에서 이런 이중생활을 한 겁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뒤섞였습니다. 아이 손잡고 놀이터 갔던 순간들, 같이 밥 먹으며 웃던 장면, 아내가 그 옆에서 딸에게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런데 그 입술로 제 눈앞에 불륜 대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 얼굴을 올려다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일 좀 줄이면 여행 갈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온화함이 이제는 진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연이고 위장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끙끙대며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얽힌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도 느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태호. 데이팅 앱 메시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던 이름이자 영상 속에 함께 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의 조언대로 하나하나 신원을 추적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변호사와 협력하며 신상과 근무지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뜻밖에도 그 남자는 아내와 같은 피트니스 센터를 다니는 VIP 회원이었습니다. 그 피트니스 회원권은 바로 제가 아내 생일 선물로 끊어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기묘하게 제 자존심을 더 뭉개버렸습니다. 제가 선물한 공간이 불륜의 무대가 된 겁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센터에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매니저와 얘기했을 때 그는 저를 아는 얼굴이라 더욱 말을 아끼려 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조심스럽게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귀띔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짧은 말들은 제 귀에서 벼락처럼 울렸습니다. 그 두 분 운동은 거의 안 하고 늘 스파만 2~3시간 쓰셨던 걸로 기억해요. 예전엔 따로 왔다가 최근엔 같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에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체육관, 스파, 그리고 주차장. 연결된 조각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 절차를 통해 입출입 기록과 CCTV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10년 지기 절친 윤정. 제 딸 돌잔치에서 사회도 봐주고 우리 집에 와 밥도 같이 먹던 정말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집된 메시지 속 대화방 중 하나에 아내와 윤정이 함께 대화하며 불륜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그 사람 차도 바꿨다면서? 캠핑 다녀왔을 때 어땠어? 아내는 대꾸했습니다. 역대급. 이제는 나도 못 멈추겠어. 그러자 윤정은 대담하게 씁쓸한 웃음을 보탰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면 괜찮아. 내 남편은 워낙 무른 편이잖아. 그 내용은 제 목구멍을 관으로 긁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아내 하나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마저도 알고도 부추기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믿어왔던 평범한 삶은 전부 껍데기였습니다.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상간남 소송 하나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이용했고 절친까지 동원해 저를 조롱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넘어 명예훼손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숨은 퍼즐은 아직도 태블릿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진 몇 장, 영상 몇 개가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집단적 기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어 차갑게 굳어버린 상태로 끝까지 이 판을 뒤집어야 한다는 결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상 모든 장면이 다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출근 준비를 할 때도 딸아이와 마트에 다녀오는 작은 순간조차도 아내의 웃음과 행동마다 가짜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제 눈에는 진실이 다 보이고 있었는데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주말엔 어디 갈까? 우리 가족 최고야. 같은 말을 태연하게 내뱉었습니다. 그 순진한 미소가 이제는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발적인 사건이 터진 건 아주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꿈에도 예상 못했던 순간이었죠. 딸아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제게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랑 영상 통화해도 돼? 저는 이미 그 태블릿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푸시 알림과 앱들을 비활성화해 둔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알 수 없는 화면을 보게 될까봐 철저히 차단했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후 딸아이가 거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약간 창백했고 눈은 동그랗게 커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어떤 남자랑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어. 그거 이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눈앞에서 한 번 더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직접 그 장면을 보고 말로 옮긴 겁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제 딸까지도 불륜의 그림자에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제 아이에게는 결백한 일상만 있어야 했는데 그 오염된 장면까지 아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머리를 움켜쥐며 결심했습니다. 더는 못 기다린다. 지금까지 수습한 증거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단죄해서 이 더러운 연극을 끝내야 한다. 저는 변호사 지은과 다시 만났습니다. 지은은 제 얼굴을 보더니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제가 이미 더는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걸요. 저는 차분하게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모두 정리해 건넸습니다. 데이팅 앱 메시지, 사진, 영상, 피트니스 센터 출입 기록, 심지어 이동 경로까지. 지은은 한 장 한 장 훑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100% 승소야. 상간남 강태호에겐 최소 2천만 원 이상 위자료 청구 가능해. 게다가 아내에겐 이혼 소송을 별도로 걸 수 있어. 아이 양육권 역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향후 길은 분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아내에게 엄격한 조건을 걸기로 했습니다. 양육권 전부 포기, 재산 분할 없음, 정신적 정서적 피해 위자료 청구. 제게 남은 감정은 오직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단서가 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은행 앱 알림이 스마트폰에 도착했습니다. 제 명의가 전혀 없는 낯선 비상금 계좌에서 이체가 확인되었는데 그 계좌는 아내와 윤정 이름으로 돌려 쓰이는 차명 계좌였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아내 통장에서 빠져나가 그쪽으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의문이 들어 좀 더 깊이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결국 그 계좌에서 상간남 강태호에게 송금된 기록까지 발견했습니다. 이쯤 되니 명백해졌습니다. 아내 혼자가 아니라 그 절친 윤정 역시 불륜의 공범이었습니다. 그저 친구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륜 관계를 후원하고 관리한 조력자였던 겁니다. 저는 윤정을 직접 대면하기엔 위험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로 선택한 게 차명폰을 통한 접근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썬플라이 앱에서 만난 남자인 척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윤정이 경계했지만 차박 자주 하세요? 라는 한마디에 점점 입이 풀렸습니다. 그 통화 녹취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분노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이랑 차박이 대세라니까 걔는 진짜 남편 돈으로 잘 살아. 캠핑 장비도 다 남편이 사줬다며. 바보지 뭐. 남편 덕분에 남자랑 딴 데 가서 그렇게 노는 거잖아. 그 말투엔 조롱과 얕잡아 보는 태도가 가득했습니다. 저를 평생의 바보로 여기며 뒤에서 웃고 즐겼던 겁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집단적 기만이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절친마저도 저를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 결정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안에 자동 로그인된 아내의 메일 계정에서 발견한 예약 내역이었습니다. 모텔, 펜션, 렌터카. 날짜와 장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제가 회사 워크숍 다녀온다며 주말에 집을 비워야 한다고 믿었던 시간은 모두 불륜 여행이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양양 오션뷰 펜션 예약 내역은 예약자 이름이 상간남 강태호였지만 결제자는 아내 카드였습니다. 메일 끝에 남아있던 메시지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래도 돼? 근데 너무 좋아.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분노와 슬픔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냉혹한 결심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모든 걸 법정으로 끌어내서 두 얼굴을 쓴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마침내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일 없는 듯 웃으며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고 제게는 오늘 일찍 올 거야 라며 평범한 일상을 연기했습니다. 그 모습이 경악스러울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평온한 얼굴 뒤에 숨겨진 거짓과 배신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평일 저녁 식탁에 이혼 소장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밥숟가락을 놓던 순간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읽어. 거기 내가 뭘 했는지 다 들어있어.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안에 담긴 서류들을 보는 순간 얼굴색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황당한 듯 눈을 크게 떴고 이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소장. 증거 전부 들어있어. 읽어.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곧 분노로 번졌습니다. 이걸 왜 마음대로 해? 내 얘길 먼저 들어봐야지. 변명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내의 입에서 쏟아진 말들은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상담차 만났던 거야.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다 끝났어. 넌 날 이해해주지 않았어. 내가 무관심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저에겐 더 이상 설득력 있는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개월 동안 확인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사진, 대화, 영상, 계좌 송금 내역, 메일 예약 증빙까지. 아내의 말은 제겐 더러운 공기처럼 의미 없는 소음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 전부 녹음할까? 이미 끝났어. 이제 법으로 얘기하자. 아내는 결국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얼굴로 주저앉듯 소파에 기대더니 결국에는 짐 몇 개를 챙겨 본가로 가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집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절망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출발점이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예상 못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는데 저 멀리 낯익은 차량이 보였습니다. 강태호의 SUV였습니다. 조수석에는 아내가 타고 있었고 뒷좌석으로 뭔가 짐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 앉아있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얼굴, 낯선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 오히려 제 가슴속은 더욱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래. 저 모습이 진짜였던 거다. 아무도 아닌 사람처럼 떠나는 적의 진짜 얼굴이다. 저는 즉시 지은에게 연락해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지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상간남에게 소장은 이미 송달됐을 거야. 며칠 내에 반응이 올 거야. 그 말대로 며칠 뒤 강태호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은 뜻밖에도 합의 의사 있음이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합의라니?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저 사람은 단 한 번도 제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고개 숙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으로만 이 일을 덮겠다고요? 저는 지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합의는 없어. 끝까지 간다. 확실하게 법대로 진행하자. 그날 밤 아내 쪽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딸을 볼 권리는 줘야 하지 않겠어?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넌 아이 정서에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이미 자료 제출했다. 넌 엄마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 없어. 제가 제출한 자료는 명백했습니다. 데이팅 앱에서의 메시지, 나체가 담긴 영상, 호텔과 펜션 예약 내역. 이 모든 것은 법원에서 양육권을 심사하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결국 전화를 걸어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진심이 아니었어. 강태호랑도 끝났어. 아이만큼은 내가 키울 수 있어. 기회 한 번만 줘. 그 목소리를 듣고도 단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진심이었든 아니든 딸한테 남긴 건 상처뿐이야. 넌 엄마라는 타이틀 잃었어. 그 말 이후 한동안 아내는 잠잠했습니다. 그 사이 상간남 강태호의 삶에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사내 감사팀에서 윤리 위반 문제로 징계 조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잦은 퇴사 형식으로 정리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무너져가는 과정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제가 직접 무슨 행동을 했던 건 없습니다. 다만 진실의 자료 일부가 그의 회사 윤리실로 익명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고 가정을 파괴하며 차를 데이트 장소로 쓴 그 남자가 회사의 관리직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위선의 가면도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저를 짓밟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듯 스스로 추락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속에 단 하나의 결심이 자리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멈추지 않는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상황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직접적인 연락을 피했습니다. 전화를 걸지도 않았고 집 근처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딸아이 담임 선생님을 통해 제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머님과의 면담이 어려우시면 제가 학교를 통해 전달해 드릴까요? 어머님께서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시다면서 그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순간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내가 지금 무슨 수를 쓰려는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직접 저와 상담하거나 반성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아이를 매개로 감정 소구를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만회하려는 얄팍한 수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선생님께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사람은 제게 아내이기 이전의 법적 피고입니다. 감정적인 접근은 지양해 주시고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법원으로 전달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이까지 앞세워 상황을 흔들려는 그 태도에 오히려 저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내만이 아니라 그 곁에서 이를 부추기던 자들까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그리고 진짜 비극의 또 다른 주인공, 윤정을 향한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윤정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공유하고 즐기는 제2공범이었습니다. 특히 비상금 계좌 관리와 은폐 시도, 상간남에게 간접적인 금전 지원까지 관여한 정황은 완전히 공동정범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까지 추가 소송 가능해. 강제 집행을 통해 금전적 책임도 물을 수 있어.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정을 겨냥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는 차명폰 통화 녹취였습니다. 썬플라이 남자인 척 접근했을 때 윤정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던 말들은 차갑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여자들 다 그래. 들키지만 않으면 돼. 내 친구는 잘하는 거야. 애야 뭐 아빠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말투에는 인간적인 도덕 의식이란 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륜을 새로운 유행이라 부르며 정당화했습니다. 저는 이를 녹취록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황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며칠 뒤 윤정의 남편이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겁니다. 그의 손에는 한 뭉치의 메신저 캡처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료를 저와 지은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선생님 댁과 이런 일들을 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확정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저 역시 이혼을 준비하려 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길 바라서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받쳐 들고 있던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윤정의 남편 역시 저와 같은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의 표정은 저와 마찬가지로 배신과 황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건네준 캡처본에는 충격적인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윤정이 자신의 남편을 속이면서도 아내를 도와 계획을 짜고 저를 조롱하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치 못 챌 거야. 그냥 모른 척하면 돼. 오히려 바보여서 편하다니까. 아내와 윤정이 함께 저를 욕보이고 남편들 몰래 은밀한 일정을 계획하는 그 대화를 읽는 순간 온몸에서 식은땀이 터졌습니다.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윤정은 결국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그녀가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읍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 도와만 준 거예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한 행위는 제 아이의 삶 전체를 망친 공범 행위입니다. 아이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세요. 윤정은 한동안 말문이 막힌 채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용서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간남 강태호의 삶 역시 점점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퇴사 이후 그는 이직을 시도했지만 지원한 3곳의 업체 모두 면접 단계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 논란 우려가 있다. 회사 내부에서 윤리 위반자로 이름이 돌았고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그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이름이 데이팅 앱 사용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으로 퍼지며 결국 앱 운영사로부터 불건전 사용자로 신고가 누적돼 계정까지 정지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몸담을 곳 하나 없는 사회적 낙오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의 상황 역시 폭락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다니던 문화센터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불륜을 옹호하는 발언을 수업 중에 늘어놓았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친구도 가정도 직업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휘황찬란하게 웃으며 우리 딸 돌잔치에서 사회를 봐주던 그 여자가 이제는 폐허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지고 휘청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 느꼈습니다.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거짓과 위선은 언젠가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제 가슴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제 평범했던 삶은 돌아올 수 없었고 딸아이의 마음속에도 지워지지 않을 기억이 남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 가지 확신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모든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 아내 상간남 윤정. 3사람 모두가 저를 조롱하고 배신했지만 결국 스스로 파멸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오직 저와 제 딸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밤새 서류를 정리하고 새 집으로 옮길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희미하게 서성이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제가 알던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볼은 움푹 패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은커녕 머리조차 정리되지 않았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가가 이미 울다 지쳐 충혈된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울먹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태블릿 속 영상, 음성 파일, 캠핑 대화, 계좌 송금, 윤정과 함께 웃던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핑계 삼아 거짓말을 늘어놓던 그녀의 목소리. 그 모든 기억이 제 마음속에 날카로운 조각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문을 반쯤 닫은 채 말했습니다. 딸이 널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는 내가 만든 결과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종이봉투를 흔들었지만 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후 학교 앞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며 원래 엄마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려는 척했지만 딸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난 그냥 아빠랑 있는 게 더 좋아. 엄마는 이제 별로야.
그 짧은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배신과 상처였습니다. 딸이 그런 극적인 결정을 마음속으로 내릴 만큼 아내가 남긴 상흔은 깊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파장을 남겼는지 끝까지 깨닫지 못한 듯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려도 나는 끝까지 나를 지킬 거야. 언젠간 알게 되겠지.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인지. 그 글을 보는 순간 오히려 역설적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 마지막까지 자신을 피해자라고 믿고 있는 것이구나. 그 무렵 상간남 강태호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혼자 불륜남이라는 태그와 함께 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게시물이 퍼졌습니다. 그는 다니던 직장에서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자진 퇴사했지만 소문은 이미 퍼질 대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한 일은 아니었지만 한번 세상으로 흘러나간 정보는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는 SNS 계좌를 모두 폐쇄하고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으며 그림자처럼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회 속에서 사실상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윤정 역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혼 소송은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결론 났고 위자료와 양육권은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오랫동안 강사로 일하던 문화센터에서조차 퇴출당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에게까지 불륜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회적 자리를 잃었고 남편과 아이마저 모두 떠났습니다. 전업주부라는 이름조차 공허하게 남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블로그에 심리 상담 후기를 올리며 회복 중이라는 글을 남겼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그녀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무너져가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히 통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안 깊은 곳에는 오히려 진한 허무함이 퍼져갔습니다. 그들이 비참하게 무너져도 되돌릴 수 없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가 입은 상처, 제 삶이 산산이 깨진 흔적은 그 누구의 몰락으로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시간이 갈수록 저에 대한 의지와 애착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제 옆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잡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나와 아이는 다른 길을 살아야 한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일이 없었다면 몰랐을 감정, 그 일이 없었다면 갖지 못했을 결심. 그것들이 저를 또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잊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단 하나의 알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딸의 온라인 수업용 태블릿 상단에 울리던 그 메시지. 썬플라이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알림이 제 인생의 균열을 열어젖혔습니다. 전부 파괴되고 여럿이 함께 몰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차갑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보다도 훨씬 더 혹독합니다. 이것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결론입니다. 마침내 법정에서 마지막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소송, 증거 수집, 치열한 싸움의 끝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자료와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아내 측도 더 이상 버틸 논거가 없었습니다. 법정에 앉아있는 아내의 얼굴은 처음 제가 소장을 내밀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당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마치 시간이 몇 년은 흘러버린 듯 초라했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라 했을 때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대화할 용기도 못 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려 한 게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했는지 압니다. 말끝이 잘리지도 않은 채 어색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무너지고 난 후에야 후회한다는 말은 공허했습니다. 제 속에서는 오직 이 말만 울렸습니다. 당신은 우리 딸에게서 엄마라는 단어의 신뢰를 영원히 빼앗았어요. 재판장은 결국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전부 제게 주어졌고 아내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최소한의 혜택만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퇴장하는 그 순간 아내는 한 번도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후 저는 딸과 함께 새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낯선 동네였지만 그곳엔 아무도 우리 가족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저는 직장으로 오가며 조금씩 평범한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블릿 화면에 떠올랐던 그 알림. 썬플라이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던 아내와 낯선 남자의 얼굴, 강변공원이라는 가까운 장소까지. 그 장면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딸의 무구한 태블릿에서 시작된 알림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허무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 사이 상간남 강태호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미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고 이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는 업계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윤리적 문제로 퇴사한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제출된 그의 진술서 일부가 제 손에 넘어왔는데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기려 한 게 아닙니다. 단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죗값을 치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제겐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후회조차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늦은 뒤에 하는 자기 연민은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윤정 또한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공식적으로 이혼했고 딸의 양육권은 전 남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문화센터에서도 퇴출당해 사회적 지위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 석자를 불륜과 위선으로만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블로그에 상담 후기 글을 남기며 자기 회복을 이야기했지만 아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 이제 법적으로 전 아내가 된 그녀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SNS 계정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지인들과 연락조차 끊은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겼던 글은 오히려 피해자인 척 자신을 포장하는 문장들이었지만 그조차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흔적을 보며 하나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끼친 상처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평생 자신을 피해자라 믿으며 살아가겠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모든 과정을 완전히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저와 딸은 함께 조용한 산책을 나가고 평범하게 저녁을 먹으며 웃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맑게 울리는 순간 저는 새삼 깨닫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킨 건 돈도 사회적 명예도 그들의 몰락도 아니었음을. 오직 제가 딸 곁에 끝까지 버티며 지켜낸 결정이었음을 말입니다. 밤이 되어 딸이 제 옆에서 잠들면 저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건 수많은 배신과 증거 화면이 아니라 지금 제 옆에서 숨 고르게 자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깨닫습니다. 이 비극은 끝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다.